3년도, 석 달도, 3일도 길다는 국민이 먼저 시작한 청원입니다. 불은 가장 뜨거울 때 파란색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뜨거운 파란불이 되어 검찰 독재 정권을 태워버립시다. 법을 지키지 않은 범죄인 집단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를 날리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인생의 행복은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느냐에 있는 게 아니고 개새끼를 만나지 않는 데다. 정말 많은 그렇죠? 말씀이다. 네, 그 행복은 좋은 사람 많이 만난다고 좌우되지 않고 개새끼 만나면 안 돼요. 이제 고마 치아라마! 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국회의원이 돼서 다시 찾아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전 예. 대표라고 부르니까 이상해요. 예, 이제 전당대회가 모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제 후보로 나서니까 대표직을 내려놓으신 건데 예, 그렇습니다. 예. 누구 뭐 맞서는 후보가 있습니까? 뭐 단독 출마라서요. 예. 대표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 투표가 오늘 9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3분이 나오셨는데 그중에 두 분을 선택하는 투표가 진행 중이고요. 저는 이제 뭐 찬성이 몇 프로 나올 건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민주적 절차, 정당성 이런 것 때문에 추대보다는 그렇게 투표로 해서 뽑히는 게 좋겠지만 걱정이 있습니다. 예. 100% 나오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나오면 뭐 아마 조중동에서 뭐 김정은 투표냐 또는 뭐 저 시진핑 투표냐 푸틴 투표냐라고 또 저를 공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뭐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전당대회를 하면 이제 당이 좀 새롭게 태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조국혁신당이 어떤 당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그 조직 차원에서는요, 지금의 이제 최고위 지도부를 재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대표를 포함해서 최고위원 모두를 당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지도부를 만든다. 이게 하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도부 안에 지금 현재 저와 황운하 원내대표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출마하신 후보를 보게 되면 원외 그 시도당 위원장분이 나오셨거든요. 그분 중에 뭐 한 명은 최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그래서 원외 그 시도당 위원장께서 지도부에 합류하는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향후 저희가 현재 지금 워낙 창당을 급하게 하고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풀뿌리 조직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 시도당, 특히 큰 당, 큰 광역자치단체 정도의 조직이 있었고 풀뿌리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저희가 여론조사에 나오는 만큼의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 비해서 풀뿌리 조직이 워낙 약하니까 거의 없다시다. 뭐 신생이고 워낙 준비 기간도 네. 짧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연합보다 훨씬 높았는데 선거 후반에 가면서 조직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12석밖에 얻지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지도부를 갖추고 그다음에 제가 당대표로 새로 선출된다면 내년 한 초까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전국적으로 대중정당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 시도당은 물론이고 지역위원회 조직까지 지금 만들 생각입니다. 그게 조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창당을 하고 선거를 치르면서 두 가지 공약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다들 아시는 3년 너무 길다. 예.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계속 당연히 추구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그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그게 뭐 주거권, 보유권, 뭐 교육권, 의료, 뭐 문화 이런 데 있어서 각종 민생복지 관련 권리를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저희가 한 2주 전부터 주거권 세미나를 시작했고 곧 이어서 다른 각종 권리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연말 또는 연초까지 진행을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 경제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좀 밝힐 생각이고요. 예. 말씀 나온 김에 예컨대 최근에 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그 세제에 있어서 의견차가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민주당과는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는 차이가 있는지를 좀 밝혀서 예. 조국혁신당의 정체성도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 기반도 튼튼히 하는 이것이 저희의 지금 목표입니다. 사실 이제 세제 얘기를 하셔서 그 맨 마지막에 좀 여쭤보려고 예. 했는데 이번에 세제 관련해서 민주당과 좀 다른 목소리를 내시지 않았습니까? 예. 반응이 좀 엇갈렸습니다. 뭐 그 세제 정책 자체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예. 조국 혁신당을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은 뭔가 민주당하고 뜻을 함께해서 가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네. 다른 목소리를 낸다. 약간 실망이야.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민주당과 관계를 정립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선거 과정에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는 당연히 강하게 협력을 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서로 논쟁하고 그리고 그 논쟁 통해서 어느 것이 옳은지 알아보자 이렇게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협력과 경쟁이라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해왔고 이 세제 문제 같은 경우는 종부세, 상속세 특히 두 가지 세가 쟁점으로 있고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는 저희가 제기하는 그 문제 제기, 종부세 폐지는 안 된다. 그리고 상속세 폐지, 완화도 안 된다는 게 저희 당의 확고한 입장인데 이런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다가올 지방선거 또는 대선까지 봐서 넓은 의미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이기는데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조국혁신당이 지금 세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의석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도 저희 의견과 같은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근데 당 지도부는 좀 다른 완화 또는 폐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저희 조국혁신당만의 정략적 목표가 아니라 지방선거 대선까지 보았을 때 저희 당의 입장이 옳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가 26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종합부동산세가 주로 서울의 강남 지역에서 많이 거칩니다. 그러면 그 종합부동산세에 거친 그 세금은 법에 따라서 무조건 지방교부세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종합부동산세를 걷어서 지방교부세로 쓰여가지고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곳이 어디냐? 전남, 전북, 경북, 강원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이제 8군데 정도인데 강북에 조금 강남보다 어려운 지역입니다. 즉 강남 지역에서 주로 이제 강남 특히 한강벨트 지역인데요. 거기에 걷어서 지방을 위해서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북을 위해서 써왔던 게 종합부동산세인데 만약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를 하게 되면 서울에서의 강북은 차치하더라도 전남, 전북, 경북, 강원은 국민들 거기 사는 유권자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 계시는 유권자분들이 납득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액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걸 제가 액수 하나하나 통계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경우 이게 원칙으로 봐서 지방균형 발전에 맞느냐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의 원칙에 있어서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내야 된다는 원칙도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지방선거 말씀드렸는데 26년 지방선거에서 이게 옳은 거냐라는 의문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부세를 통해서 걷어들이는 세원이 지방교부세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 매년 다르긴 합니다만 제 기억에 거의 한 75%에서 80%가 지역으로 갑니다. 어마어마한 액수고요. 그렇군요. 예컨대 전북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각 정읍이 있다, 익산이 있다, 시 단위로 보게 되면 한 120억, 30억 정도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그럼 거기서 자력으로 각종 여러 가지 개발도 하고 또 그 지역 단위의 민생도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별로 액수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전체로 보기에는 아주 엄청난 액수가 지금 없어지는 셈이 됩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정확히 무엇이 나오지 않았는데 저는 그 폐지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완화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좀 예.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종부세 완화라든지 폐지라든지 이런 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을 두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뭔가 좀 중도층이라든지 중산층 확장을 위한 클릭 이동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대선 전략 가운데 하나로 중도층, 중산층을 흡수하기 위한 세금 정책의 전환인데 여기에 딴지를 걸었다. 그러면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잠재적인 대권 경쟁자로 생각하고 그러는 것 아니냐. 예, 예. 혹시 그런 생각도 하시나요? 아이고, 지금 일단 대선은 한참 남았고요. 그리고 제가 조국혁신당이라는 작은 정당의 대표고 이재명 대표님은 171석이라는 원내 1당의 대표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런 종부세 문제를 얘기한다고 해서 민주당 분들이 또 민주당 당원분들이 저를 뭐 그렇게 그 경쟁자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종부세 문제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쭉 이어오면서 반드시 고수했던 대원칙인데 이게 그걸 통해서 종부세가 뭐 현재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만 현 시점에 한 7조 정도, 7조, 8조 정도 거치는 걸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인데 예.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서 그걸 신설을 해서 그 7조, 8조를 전국에 다 배분을 해가지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뤄왔는데 이거를 민주당에서 바꾼다 그러면 그럼 왜 바꾸는지 설명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선 전략을 얘기를 하는데 대선이 많이 멀었거든요. 물론 검찰적재 정권 조기 종식을 통해서 빨리 당겨질 수 있습니다만은 대선 문제를 뭐 당장 하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있다고 좀 보는데요. 그러면 뭐 내년에 대선을 한다라고 확정돼 있어서 그걸 전제로 중도층을 갖다가 빨리 좀 이렇게 달래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는 아까 지방선거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고 저는 뭐 희망컨대 조기 종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번 지방선거 시점에 대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뭐 여러 방식으로 개헌도 그때 하면 그 전에 하면 좋겠고 대선도 26년 지방선거 때 할 수 있다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또는 당겨지면 좋겠다고 생각한 대선을 위해서도 종부세를 폐지 또는 대폭 완화, 그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민주진보진영 또는 민주당에게 또는 이재명 대표에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근데 대체로 설명이 길면 네. 그 반대가 많거든요. 또 왜 이러십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대선 앞당겨질 수도 있다. 사실 이제 국민들이 기대하고 예, 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대선이 일찍 치러지고 그러면 출마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저는 그 전에 다들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야말로 제가 더 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1심 재판이 뭐 10월 정도 내려지는 거고 전 2심 재판이 이미 내려진 상태인데 저는 제가 대선에 대해서 나갈 건가 말 건가를 말하는 거는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좀 건방진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선 또는 그 전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을 생각하고 지금 움직이기보다는 대선 너무 멀다. 전 지금 당면한 저의 과제 또는 조국혁신당의 과제에 집중을 해서 저의 역할 또는 혁신당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다하고 성과를 만들어 두는 것이 목표고요. 예. 뭐 대선 후보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많이 하긴 합니다만 그걸 생각할 정말 정신적 여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 대표님 나오시면 제가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좀 무거운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 예, 예. 요즘 보면은요,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쳐 가시는 것 같아요. 예, 예. 특히 이제 우리 그 유튜브 방송을 해보면 이게 반응이 즉각 오거든요. 총선 끝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열기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탄핵 입법 청원도 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게 처음에 100만 넘어가 이제 곧 200만 될 거야라고 했는데 140만에서 이제 좀
주춤하는 것과 거의 궤를 같이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에 우리 정치 관련 유튜브 채널들이 전체적으로 힘이 확 빠지고 있어요. 네, 네. 그건 뭐냐?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죠. 뭐 때문일까? 제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지쳐가신다. 네, 네. 이제 뭔가가 좀 될 줄 알았는데 안 바뀌는 거죠. 안 바뀌는 게 뭐냐? 저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또 이쪽에서 뭔가 싸우는 것 같은데 맞아 그렇게 싸워야지 그게 신의 한 수야 뭐 이런 것도 안 나오면서 그냥 으쌰으쌰 하는 것만 갖고 출구가 보이지 않고 해답이 안 보이고 이런 것 때문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예, 예. 조 대표님께서도 지금 국민들이 좀 지쳐가고 있다 하는 거 느끼십니까? 예, 느낍니다. 고 앵커님 말씀하신데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숫자 관련해서 약간 정정할 게 있는데 예. 종부세 7조는 22년이고요. 한 번 예. 또 줄여가지고 23년에는 4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 7조 아까 언급드렸는데 그건 22년이 7조고 23년이 4조라서 대폭 줄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거 그럼 더 줄이면 안 된다 이런 취지니까요. 통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답변 드리자면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그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범진보 민주 진영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줄어든다거나 또 시청자 수도 줄어든다거나 이것은 현실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선거 과정에서 정말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표를 찍어줘서 민주당이 1당이 되고 조국혁신당도 원내 3당이 되고 민주당 플러스 혁신당이 큰 의석수를 차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과를 얻었는데 근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변화가 없고 좋은 법안 만들어내도 윤석열은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계속 왔다가 법안 제출하면 거부권, 제출하면 거부권이 계속 반복될 것 같고 국민 여러분께서 선거를 통해서 그 의석 구조를 바꿨는데 국회 권력을 바꿨는데 윤석열은 하등 변화한 게 없네? 이에 대해서 이제 한편으로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허탈한 이런 감정이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그 정어리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또 유권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꼭 당부하고 싶은 거는 전 지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저는 이제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군사적 개념에 비교를 하자면 그 용어를 쓰자면 총선 시기는 일종의 기동전 같은 상황입니다. 예. 모두 힘을 모아서 1점 돌파를 해가지고 막 힘을 모아 싸우는 거죠. 총선이 끝났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그 총선 때는 표를 어느 번호를 찍을 것인가 그걸로 쟁점이 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 상황은 이제 군사적 개념을 빌자면 진지전 또는 지구전 상태로 이제 변화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루한 거죠.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의 참호에 앉아서 계속 기다려야 되고 저 건너편 전선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잘 보이지도 않고 총성은 울리는데 앞에 비도 오고 안개도 자욱한 상태에서 전망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즉 전선을 돌파해서 즉 총선 통해서 기동전을 통해 돌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선을 넓힌 거죠. 이렇게 영토를 넓혀서 이까지 왔는데 새로운 전선이 쳐지면서 병사들이 또 장군들이 각각의 참호에 또는 진지에 이제 그 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저쪽을 패퇴를 시킨 건 아니니까요. 저쪽도 여전히 진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전선을 돌파할 때의 그런 통쾌함, 그 다음에 이런 승리감, 이런 것들은 사라져 가고 있고, 오히려 좀 지루함과 안타까움이란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제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만 저는 다른 하나의 두 번째 저희의 마음가짐이라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시면 뭐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난리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의 각자의 범죄 혐의를 폭로를 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산에서도 지금 뭐 온갖 여러 가지 이제 용산이 보이는 패턴, 행동 패턴을 보게 되면 용산이건 또 국민의힘이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저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그 내부 안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나오는 폭로를 사주하거나 뭐 이렇게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서 지금 저쪽의 성체가 흔들리고 있고 그 안에서 온갖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참호에 있는데 그게 들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견뎌 주셔야 된다. 네. 좀 더 각자의 참호, 각자의 진지에서 자기 일을 하시면 이미 윤석열 정권이라는 저 지배 집단들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가 벌써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지금 물론 과거 박근혜 정권 탄핵 때 그 결정타가 되었던 태블릿 PC는 안 나왔습니다. 제2의 제3의 태블릿 PC가 나온다면 이건 완전 다른 상황이 되고 윤석열 정권이란 성체의 문이 열려버리겠죠. 우리가 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열고 저희들이 참호에 있는 그 군사들이 용사들이 그 청체를 향해서 돌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돌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거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2의 제3의 태블릿 PC 나오지 않았다. 근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하는 행태를 보면 이게 지금 뭔가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뭐가 나올 징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지금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던 JTBC가 지금 여러 가지 주요 언론 폭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MBC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취재 경쟁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MBC나 JTBC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조중동의 사설 또는 칼럼을 보게 되면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매섭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 박근혜 탄핵 바로 그 시기는 아니지만 거기로 가는 어떤 경로상에 우리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지전, 지구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지치지 마시라. 우리를 좀 믿고 기다려달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럴 때 이제 국민들한테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실력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진지전, 지구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러면 과연 야권이 얼마나 강력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800에 7070 전화번호가 누구 건지도 확실하게 지금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과연 저 지휘관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가 이렇게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이제 저는 그 집권 세력의 균열이 조금 더 생기면 그 내부 정보가 야권으로 더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오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멋쟁 해병 그 댓글 그 내용에 대해서 공익 제보자가 김 변호사가 이제 공개했던 것처럼 저는 그 외에 뭐 조선일보 칼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가 인사에 또는 정책에 개입해서 여러 사람들과 통화를 한 것 같아라고 다른 데도 아닌 조선일보 칼럼이 그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통화한 사람들이 녹음 또는 문자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것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금 윤김을 한편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동훈을 한편으로 하는 전쟁이 지금 벌어졌는데 궁중암투가 벌어진 상태에서 현재로 봐서는 한동훈 씨가 당대표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 이 세 분이 한 묶음으로 갈 수 있을까? 저는 전혀 그렇지 못한다고 보고요. 그럼 그 다시 한 번에 이제 내분이 시작될 건데 그때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게 되면 김건희 씨가 영부인으로서 정치평론가, 자칭 좌파라고 얘기하는 진중권 씨와 75분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57분. 아, 57분인가요? 좀 약간 기가 막혔는데요. 전 영부인이 바깥에 있는 정치평론가와 1시간 이상을 통화를 한다. 제가 청와대에 있어 봤습니다. 그런 일을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봤더니 심평 변호사님 같은 경우 매우 보수적인 분인데 그분하고도 또 오래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정치평론가 또는 이제 뭐 물론 심 변호사님은 평론가라고 보긴 힘듭니다만 하여튼 변호사로서 외곽에 있는 좋은 그룹일 건데 공개된 사람이 진중권, 심평 이 두 사람과 상당한 장시간에
영부인이 통화를 했다는 것이죠.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영부인이 사실상 정무수석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부인이 그냥 영부인이 아니라 정무수석이 해야 될 일을 영부인이 직접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동훈 씨와의 문자에서 공개되어 버렸습니다만은 사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당시 사실 비대위원장은 대표니까요. 당대표와 영부인이 직접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영부인과 비대위원장, 저 집권당 대표, 영부인과 진중권, 영부인과 심평, 적어도 세 사람은 오랫동안 통화, 문자 교환한 건 확인되어 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김건희 씨의 총선 전 또는 총선 후의 행동 패턴으로 보아서 또 그분의 성품 또는 성정으로 보아서 그 세 사람만 통화를 했을까? 전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과 통화, 문자를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전 거기서 폭탄이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우리 정어리 PD가 그런 궁금증을 비치더라고요. 김건희하고 이렇게 통화했다는 얘기들은 계속 나오는데 윤석열도 못지않게 말 많고 이렇게 개인적인 통화도 많이 하고 보수 유튜브도 한다는데 왜 그 얘기는 아직 안 나올까요? 그러던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뭐 대통령 되기 전에 여러 사람들과 만났다, 통화했다는 얘기가 이제 많이 있고 실제 통화한 사람들이 자랑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했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깨 부순다 뭐 그런 얘기도 했으니까. 그게 막 말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깨 부숴버리겠다. 제 추측입니다. 대통령이 되게 되면 저희 청와대 경험으로 공식 일정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식 일정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물론 밤에는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그래도 최소한 해야 될 공식 일정을 윤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 회의도 있고 의전도 있고 하니까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연락들을 저는 김건희 씨가 거의 대신하고 있다. 과거에는 하나하나 했다면 이 김건희 씨가 둘을 한 거죠. 즉 윤 대통령 목까지 김건희 씨가 역할을 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고 뭐 국정에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 국정에 개입하고 정무적 판단을 본인이 나서서 통화하고 또 문자하고 하면서 자신의 의견 또는 대통령의 의견을 전달하고 또 의견을 받고 그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정무수석 역할을 하고 있고 또는 사실상 정무장관, 지금 정무장관 없습니다. 정무장관 또는 정무수석 역할을 김건희 씨가 하고 해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넘겨서 아무래도 윤석열 얘기가 덜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겁나서 아직 윤석열 녹취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까요? 저는 대선 전에 여러 가지 문자 통화 녹음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점인데 하나는 김건희 씨가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지금 공개한다. 이거는 완전 다른 상황이 될 겁니다. 바로 치도곤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조심스럽겠죠. 공개하지 않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술 마시느라고 바빠서 배우자한테 대신 시켰을 수도 있고 뭐 술 마셨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것도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참,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렇게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좀 이제는 끝나고 나서 저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한테 그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토론회를 했더만요. 당신 그때 나 법무부 장관 때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했잖아. 그걸 공개를 해요. 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어떠십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계셔 보셨으니까 이런저런 부탁 오잖아요. 지금도 이제 막 거기에 너무 놀래가지고 보수 쪽에서는 뭐 그런 정도는 선처를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그거는 법 위반입니까? 저는 뭐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요. 몇 가지 나눠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또 만나서
자기와 관련된 취소해달라고 연락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한다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고 민주당 원내대표 마찬가지로 소환했을 겁니다. 일단 이게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사실관계는 어디까지인지 아직 모릅니다만 이게 폭탄이기 때문에 한동훈과 나경원 사이에 어디까지 대화가 있었는지, 몇 번 청탁을 했는지, 어느 정도 무슨 대화가 나왔는지 아직 모릅니다. 근데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하는 순간 만약에 조중동이나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을까, 검찰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일단 청탁금지법 문제가 당장 얘기될 수 있습니다. 부탁을 한 것. 그리고 그다음에 한동훈 씨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이제 그 CBS 토론을 보게 되면 즉각 거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패스트트랙 사건이 지금 4년째 1심 판결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났어야 될 판결입니다. 그럼요. 체증을 통해서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든 물증이 다 있습니다. 근데 4년째 1심 판결이 안 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추측이고 의심이 될 수 있는 거는 검찰에서 기소는 했으니까 할 수 없는데 천천히 가자라는 결정을 검찰에서 하면 지금 예컨대 이재명 대표 재판 같은 경우는 지금 일주일에 3번, 추가된 기소가 있어서 일주일에 4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속도를 냅시다라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빨리 재판을 잡아줍니다. 근데 검찰이 이거 우리 천천히 가지라고 검찰 수뇌부가 결정을 하면 지금 나경원 패스트트랙 사건처럼 4년 동안 재판이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것은 검찰 아직 기소조차 안 했다는 거죠. 아니, 기소한 거죠. 아, 기소를 했는데 그걸 취소해달라. 지치화하도록 예. 그 지시를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기소가 이미 돼버렸으니까 한동훈의 말은 자기는 이제 그 못하겠다 거절했다는 것인데 이게 그런데 한동훈은 거절을 했다고 믿읍시다. 믿는데 나경원 사건이 4년간 판결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동훈 외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4년간 1심 판결이 안 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나경원, 한동훈 두 사람 사이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경원 사건이 4년간 1심 판결이 안 나게 되는 원인이 뭘까를 요번 걸로 공소취하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시 원내대표가 부탁을 한 거는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나경원 대표가 당시 나경원만이 아니라 황교안 등등 국민의힘의 핵심 지도부가 다 기소되었는데 4년간 지금 판결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했을까? 나경원 플러스 당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검찰에 공소취하 또는 소송 지연을 로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방증이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요. 이거는 과거 사법농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법원에서 법원 행정처에서 밑에 판사들에게 판결에 대해서 개입을 한 사건으로 윤석열 그 한동훈 그 검찰 라인이 기소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법원을 그냥 뭐 시쳇말로 작사를 냈거든요. 200명의 판사들을 소환을 해가지고 치도곤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딱 비교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검찰에 특히 당시 검찰은 윤석열 검찰입니다. 윤석열 검찰에게 자신의 1심 판결에 대해서 취하 또는 공소취하 또는 재판 지연을 로비했을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됐고 이게 확인된다면 엄청난 범죄인 겁니다. 그거는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검찰 쪽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제가 오늘 아침 여기 오기 전에 아침 9시에 저와 지금 조국혁신당 지도부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 3명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도부가 20일 날 새로 뽑히게 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 건을 포함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은 장관 재직 시절에 조직 바깥에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폭로를 하고 자기가 그 팀의 일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 씨 성격이 지금까지 보게 되면 자기에 대해서 요만큼만 공격을 해도 바로 고소하고 하는데 그 장해찬 최고위원이 들어와 그러는데 들어오질 않아요. 이유가 있는 거죠. 즉 한동훈 씨가 운영했다고 의심되는 사설 댓글팀
그리고 김건희 씨의 문자에서 나오는 김건희 씨 댓글팀, 그리고 한동훈, 나경원 사이의 논쟁 속에서 한동훈 씨가 자백한 나경원 씨의 그 공소치와 로비. 그래서 아까 다시 반복합니다만 한동훈은 거절했지만 나경원 플러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검찰의 로비했을 가능성을 모두 수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대 범죄고, 이 모두 중대 범죄고, 그 과거 박근혜 때와는 다른 의미의 국정농단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 국정농단의 의혹은 야당이나 언론이 그 밝힌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나온 거죠. 이거 반드시 해명해야 된다 봅니다. 다른 일정도 있으시니까 예. 지금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많지만 다음에 또 한번 뵙기로 하고. 이사하시면 꼭 한번 다시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동훈 예.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의혹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나경원 후보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까지 한 거 보면 참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찌됐든 보면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 이제 윤석열과는 완전히 관계가 쫑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느끼는 감이라든지 이런저런 정보를 봤을 때 윤석열과는 정말 갈라선 것 같습니까? 저는 갈라섰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될까요? 저는 이제 이미 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는 그 각 사람들의 공개적 발언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김건희를 한 축으로 하는 세력과 한동훈을 한 축으로 하는 세력 사이에서는 이미 선이 완전히 그어진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지난 총선의 비례대표권을 계기로, 그다음에 김건희 사과 여부를 계기로 두 가지 건을 계기로 충돌을 했고 봉합을 했다가 지금 다시 터졌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다시 이제 봉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 사건들이 서로가 서로를 헤집는 얘기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나경원 공소취하건 관련해서 CBS 보도를 해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먼저 보고 영상을 이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씨가 반박을 할 때 그 나경원 씨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분노가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원희룡, 한동훈 사이에서도 공방이 있었는데 원희룡이 한동훈에게 뭐라고 그랬나 하면 그 댓글팀 같은 경우 당신이 바로 수사했던 사건과 비슷하게 징역 2년짜리다라고 네. 딱 공격을 합니다. 그걸 이제 보도를 먼저 보고 난 뒤에 영상 보는 거는 시간이 나고 뒤에 봐야 되니까 영상을 딱 봤는데, 원희룡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2년짜리다 하는 순간 한동훈의 표정을 딱 보시면 참지 못하겠다는 표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정책이다 이념이다 이걸 떠나서 이미 그 후보들 사이의 감정이 골이 매우 깊어졌다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사이의 전당대회에서의 서로 내분으로 인해서 5건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수사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때 싸움이 결국은 검찰 수사로 이어져서 각각이 모두 처벌받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그런 문제, 지금 논쟁은 바로 그런 것을 이제 시발점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약간 이건 기대 섞인 그 추측입니다만은 한동훈 특검법이 이제 곧 예. 법사위에 회부될 거고 본회의에 이제 회부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먼저는 최혜병 특검법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게 처리되고 나면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종합특검법이 각각 제출될 것인데, 그 경우 원희룡, 나경원 이분이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차제에 쪼개져서 8명만 넘어오면 좋겠어요. 네, 8명 중에 저는 충분히 반한 입장을 취하는 예. 8분은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한번 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그런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한동훈 특검법 어떻게 되고 있는가였는데 네. 중간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지요.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뵙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의도로 이사하시면 한번 불러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 내일 모레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오늘 만나봤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갓세 탄행열차여 많은 국민들의 영혼을 담아 정의는 살아있구나 해결하자 이태양령들 절시고 절시고 백만정어리 이화가 좋구나 백만정어리 탄행 자비로세 대항하지는 못하리로다 백만정어리 백만정어리 고하세 정의도시락 탄행역이 머지않았네 국민은 나라의 주인 끝장 보자 이태양령주 얼씨구 절씨구 백만정어리 지화자 좋구나 백만정어리 정어리 때 춤사이에 해결하지는 못하리로다 백만정어리 백만정어리. 예. 탄행열차 차차차 챌린지에 참여해주신 바다별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탄행열차 차차차 참 좋습니다. 정어리 몰에서 소개해드린 이열치열 몸보신 특별기획전. 저는 슬기로운 소비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가니탕 같은 경우에 아주 인기가 좋은데요. 이렇게 날씨가 덥고 또 습하고 몸이 처지고 그럴 때 이런 것 딱 챙겨놓고 드시면 건강에 좋죠. 그런데 가격도 매우 저렴하고 그러니까 슬기로운 소비생활 잘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언양불고기도 4차 사전 예약하고 있는데 이것도 반응이 뜨겁다고 하고요. 어제 도가니탕은 어제 하루에만 1000팩 이상 주문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한 분이 10팩씩 막 이렇게 구매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네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또 남쪽은 무더위라고 하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